새벽 5시였습니다. 동네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고 골목길에는 신문을 돌리는 오토바이 소리만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언제나처럼 눈을 떴습니다. 나이가 들면 알람이 필요 없다고들 합니다. 몸이 먼저 시간을 기억합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전기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방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민망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싱크대 하나, 낡은 장롱 하나, 그리고 혼자 눕기에도 비좁은 침대 하나.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벽지는 오래되어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벽 모서리에서 습기 냄새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쯤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좁은 공간에도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집이 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좁아지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나는 찻잔에 커피를 조금 타서 창문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아이 손을 잡고 어린이집으로 향했고 회사원들은 이어폰을 낀 채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모두 바빠 보였습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지금과 전혀 다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 감나무 한 그루, 아내가 평생 가꾸던 꽃밭, 그리고 아이들이 뛰놀던 마당. 그 집은 내 평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사판을 전전하며 일했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갈라져 피가 났고 여름이면 땀이 눈으로 흘러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퇴근하면 늘 따뜻한 된장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30년을 모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남들보다 늦었지만 결국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그날 아내는 빈집 마루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집이 생겼네요. 그 말을 들으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집에는 우리의 청춘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들어 있었고 우리의 사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부엌에는 더 이상 된장국 냄새가 나지 않았고 마당의 꽃들도 조금씩 시들어갔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었습니다. 그때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져. 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사위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자식들과 살아야지. 며칠 뒤 딸 부부와 함께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나중에 상속 문제도 있고 미리 정리해 두시면 더 편합니다. 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차피 다 제 거잖아요. 나는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결국 딸에게 갈 재산이었습니다. 조금 일찍 준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나는 집 명의를 딸 앞으로 넘겼습니다. 통장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후 자금도 대부분 딸에게 맡겼습니다. 내 이름으로 남겨둔 것은 연금 통장 하나뿐이었습니다. 법무사를 나오며 딸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사위도 활짝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은 약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내 방문은 점점 닫혀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말해보게. 사위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도 크고 집이 좀 좁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작은 방 하나 구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월세는 내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날 이후 나는 이 작은 방으로 이사 왔습니다. 딸은 가끔 반찬을 가져왔고 사위는 바쁘다는 이유로 거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애써 괜찮은 척했습니다. 부모는 원래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는 존재니까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식어가는 커피를 마시던 내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낯선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어르신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따님의 시아버지입니다. 나는 순간 커피잔을 놓친 채 굳어버렸습니다. 사돈어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숨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도 쉽게 입을 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 작은 한숨과 함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전화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돈어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전화로는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햇살이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사돈어른은 조용한 찻집 하나를 말해주었습니다. 오전 10시 제가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돈과 따로 만날 일이 평생 한 번이라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저렇게 떨리는 목소리라니 무슨 일일까? 혹시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손주가 아픈 걸까?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사돈어른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귀에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죄송하다는 걸까? 무엇을 사과하려는 걸까?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찻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찻집이었습니다.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나무 간판 하나가 걸려 있었고 안에서는 은은한 국화차 향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백발의 노인이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몇 번 보았던 얼굴, 바로 사돈어른이었습니다. 나를 발견하자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악수를 나누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원이 차를 내려놓고 나갈 때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돈어른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돈어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돈어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우리 집, 아니, 예전 내 집이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까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는 고급 외제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마당에는 새로 만든 데크가 있었고 비싼 정원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집 안에서는 웃으며 식사하는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 나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돈어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집 팔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돈어른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드님, 아니, 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작은 방 하나면 충분하다. 집은 우리가 쓰자. 내 손끝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할 만큼 담담했습니다. 어쩌면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돈어른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함께 모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이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 뒤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신다. 원래 혼자 사시던 분이라 편해하신다. 그 말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점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명절에도 생신에도 딸과 사위는 나를 거의 찾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돈어른은 여러 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모시러 가자.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바쁘다. 다음에. 시간이 안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돈어른은 우연히 시내에서 나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낡은 시장 가방을 들고 할인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며 마트 앞 의자에 앉아 있는 나를, 그 모습을 보고 사돈어른의 목소리가 끝내 무너졌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같은 부모인데, 같은 나이인데, 저는 따뜻한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사돈은 할인 도시락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 아들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내장인 어른이 왜 저렇게 사셔야 하냐?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재산은 이미 다 받았잖아요. 생활비도 드리는데 뭐가 문제예요?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생활비, 매달 봉투 하나, 10만 원. 그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몇 달 전부터는 끊겼습니다. 사돈 어른은 그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그는 주머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부탁입니다. 이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나는 봉투를 다시 그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돈, 잘못은 사돈이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잘못한 일까지 부모가 대신 사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돈 어른은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 역시 찻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차에서는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내 가슴 속에는 오랫동안 식지 않던 무언가가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돈 어른이 주머니에서 또 하나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진짜 드리려던 말씀은 이것 때문입니다.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나는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 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내가 전혀 몰랐던 한 줄의 기록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내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받아든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돋보기를 꺼내 천천히 글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줄을 읽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던 집, 내가 평생을 일하며 마련했던 그 집, 지금은 딸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집에 얼마 전 거액의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대출 금액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돈 어른도 조용히 내 표정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사돈 어른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석 달 전입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군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집은 이미 딸 명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들이 어떻게 사용하든 내가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묵직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늙어간 시간, 아이들의 웃음소리, 첫 손주의 돌잔치, 모든 기억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행의 담보물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대출받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내 질문에 사돈 어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고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자 내기도 버겁다고 하더군요.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 허탈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자식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버팀목은 어느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돈 어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돈, 괜찮으십니까?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잃는 것도 배우게 되더군요.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가슴속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이었습니다.
병실 창가에는 늦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혼자 남겨두지 말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도 너무 다주지는 말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우리 딸인데, 설마. 아내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야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찻집을 나온 뒤 나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버스를 탔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걷고 싶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너무 늦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걸까?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제 예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뒤 잔액을 적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숫자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연금을 조금씩 모아도 생활비와 병원비를 쓰다 보니 남은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혼자 살아가기에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고 나는 차분히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무언가를 잃는 기분이 아니라 무언가를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다음으로 향한 곳은 오래 알고 지낸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집을 딸에게 증여할 때도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법무사가 나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작은 상담실에 앉아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법무사는 내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뜻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말을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남은 재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제가 원하는 곳에 쓰고 싶습니다. 법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어르신의 권리입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부모라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무사에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법무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바로요? 나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 오늘이 가장 늦지 않은 날인 것 같습니다. 법무사는 천천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남기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딸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품에 안겨 웃던 아이, 학교에 처음 들어가던 날, 결혼식장에서 울던 딸, 그 모든 기억은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결정은 추억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해야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서류를 준비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내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무심하게 안부만 묻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급했고 불안했고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뀌다. 왜 그러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좀 와주세요.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딸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작게 말했습니다. 와서 말씀드릴게요.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법무사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법무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미루지도 마십시오. 나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는 미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딸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 내 집이었던 그 집, 대문도 감나무도 마당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었습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딸은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나는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사위도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단정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얼굴은 잔뜩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은행 서류들이 잔뜩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사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나는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사위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갑자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딸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들으니 무게가 달랐습니다. 사위는 탁자 위 서류를 내 앞으로 밀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은행에서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이 대신 말했습니다. 경매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는 서류를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숫자는 많았지만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빚, 연체, 독촉, 기한이익 상실, 그리고 경매 예고. 나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도와달라는 말, 예전 같았다면 나는 이유도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은 돈이 있다면 모두 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나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나올 때 너는 한 번이라도 붙잡았느냐?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내가 작은 방으로 갈 때 한 번이라도 같이 가겠다고 했느냐?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위 역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생활비가 끊긴 것도 알고 있다. 명절마다 연락이 없었던 것도 안다. 생일날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은 것도 안다. 거실에는 딸의 흐느낌만 들렸습니다. 나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도 치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사실만 말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이 생기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삶, 그것만 바라보다가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장 소중한 걸 잃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둘이 함께 심었던 나무였습니다. 문득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화를 내지 말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실수해도 대가가 있다는 걸 이제는 알려줘야 하지 않겠어.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딸이 다급하게 내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나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어릴 적 유치원에 데려다 주던 그 작은 손은 어느새 내 손보다 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는 자식의 손이 아무리 커져도 늘 어린아이의 손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회는 아버지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다. 딸은 끝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발. 사위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실에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라.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무릎은 부모 앞에서 꿇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 앞에서 꿇는 것이다. 그 말에 사위는 끝내 오열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딸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이다.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딸과 사위는 왜 법무사 사무실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그 자리에서 내 남은 인생과 남은 재산의 마지막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작은 방 창문 사이로 여름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이불을 개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방은 여전히 좁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전보다 훨씬 넓어져 있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여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액자를 꺼냈습니다. 아내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이 같이 가줬으면 좋겠네. 혼자 결정하려니 조금은 떨리는구먼.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진 속 미소가 내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 50분 법무사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딸과 사위도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표정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를 보자. 딸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자. 상담실 안에는 법무사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셋이 자리에 앉자. 법무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어제 말씀하신 서류는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법무사는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변함없으십니까?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예. 딸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나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유언장을 작성하러 왔다. 순간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위 역시 숨을 삼켰습니다. 법무사는 조용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현재 어르신 명의의 예금, 남아있는 연금, 그리고 개인 자산에 대한 유언 공증 절차입니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설마. 나는 손을 들어 딸의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끝까지 들어라. 상담실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나는 부모란 자식에게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집도 주고 재산도 주고 내 노후도 맡겼다. 잠시 말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딸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릴 적 웃던 모습도, 엄마 품에서 잠들던 모습도, 학교 가기 싫다고 울던 모습도, 아직도 아버지 마음속에는 그대로 있으니까. 딸은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재산은 같은 것이 아니다. 사랑은 끝까지 줄 수 있다. 그러나 재산은 지혜롭게 남겨야 한다. 법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준비해온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손으로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죽기 전에 남긴 메모다. 딸은 놀란 얼굴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딸을 사랑하는 것과 딸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딸은 편지를 붙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위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법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법무사는 준비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남은 금융재산의 일부를 지역 장학재단에 기부한다. 또한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단체에 기부한다. 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법무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본인의 노후 생활과 의료비를 위해 사용하며 자녀 재산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정리한다. 딸은 끝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는요? 나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너는 이미 아버지에게 가장 큰 재산을 받았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 예금, 엄마 아빠가 평생 모은 것, 그보다 더 줄 것은 없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은 잘못 쓰면 가족을 갈라놓는다. 하지만 잘 쓰면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다. 상담실 안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울고 있었고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법무사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더니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밖에 사돈 어른께서 오셨습니다. 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사돈 어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본 순간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사돈 어른은 두 손으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꼭 쥔 채 천천히 상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사돈 어른은 아들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나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돈, 늦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사과하실 일은 없습니다. 사돈 어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사과만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들고 온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계약서와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위는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설마 사돈 어른은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말하겠다. 상담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돈 어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 작은 철물점을 하며 살았다. 큰 돈은 못 벌었지만 욕심내지 않고 살아왔다.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노후에 쓰려고 모아둔 돈은 조금 있었다.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돈 어른은 통장 사본을 내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통장은 내 노후 자금이다. 그리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전부 사회에 기부하려고 한다. 순간 사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사돈 어른은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사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돈은 아버지 돈이잖아요. 사돈 어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 돈이다. 그래서 내가 결정한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돈 어른은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장인어른께 재산을 미리 받았다. 그리고 부모는 언제든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어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살고 싶다. 내 재산 때문에 내 자식이 사람을 잃는 일은
더 이상 만들고 싶지 않다. 딸은 눈물을 훔치며 사돈어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돈어른은 딸에게도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너도 내 딸이다. 하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한다. 딸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어른은 천천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울기만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제부터 다시 살아야 한다. 나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돈어른이 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사돈, 부탁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사돈어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둘이 남은 인생을 불쌍하게 살지는 맙시다. 나는 그 말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돈어른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을 미워하며 늙지 말자는 뜻입니다. 미워하면 우리가 더 불행해집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외로웠지만 딸을 미워하며 잠든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사돈어른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 우리 친구처럼 지냅시다. 가끔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외롭다고 혼자 참지 맙시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나이에 친구가 생기는군요. 상담실 안에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딸과 사위도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법무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법무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 정말입니까? 잠시 후 전화를 끊은 법무사가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법무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담보로 잡힌 집에 대해 경매 개시 결정이 최종 접수됐습니다. 순간 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사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지켜온 집이 이제 정말 남의 손으로 넘어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법무사의 말이 끝난 뒤에도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의자 끝에 앉아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매, 그 한마디가 모든 희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사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라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은행에도 다시 부탁해 보겠습니다. 법무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연체가 있었고 절차가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채무를 정리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향했습니다. 나는 사위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고개 들어라. 사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것이 집을 잃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사위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집은 다시 마련할 수 있다. 돈도 다시 벌 수 있다. 잠시 말을 멈춘 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잃으면 다시는 되돌리기 어렵다. 상담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마찬가지다. 아버지를 잃은 줄도 모르고 살았지. 딸은 눈물을 흘리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야 알았어요. 나는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25살이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논 한마지기를 팔아 내게 사업 자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몰랐습니다. 나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금방 성공해서 몇 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돈도 잃고 빚도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세상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화를 내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밥상을 내오시며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밥부터 먹자. 나는 밥을 먹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이 평생 내 가슴에 남았습니다. 돈은 잃어도 된다. 하지만 사람은 잃지 마라. 내가 거짓말을 하고 부모를 외면하고 양심을 버렸다면 그게 진짜 실패다. 돈을 잃은 건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야기를 마친 나는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사업에 실패한 것이 잘못이 아니다. 사위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욕심 때문에 가족을 잃으려 했던 것이 잘못이다. 사위는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아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말보다 행동이다.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딸도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딸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단,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때 사돈 어른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오늘 점심이나 같이 드십시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사위가 급히 말했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내가 사고 다음에는 내가 사라. 사위는 그 말의 뜻을 곧바로 이해한 듯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음에도 함께 밥을 먹자. 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담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딸이 내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예전처럼 아버지 팔짱을 끼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거리였지만 나는 딸의 손이 어릴 적 그 따뜻했던 손으로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법무사의 직원이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어르신, 모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직원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방금 한 분이 어르신을 꼭 만나야 한다며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예전에 큰 도움을 주셨다는 분입니다. 성함은 직원이 천천히 이름을 말하는 순간 나는 놀라움에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이름은 무려 30년 전 내 인생에서 완전히 잊고 살았던 한 청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것일까? 직원이 말한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그 이름은 내 기억 속 아주 깊은 곳에 묻혀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르신 성함을 확인하시더니 꼭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천천히 상담실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중년의 신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잘 다려진 정장, 희끗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30년 전 그 청년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나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그 한마디에 나는 그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영수인가? 남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수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자네였구먼. 딸과 사위, 사돈어른은 무슨 일인지 몰라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벌써 30년이 지났구먼.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사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천천히 30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나는 작은 철물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한 청년이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얇은 점퍼 하나만 입은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청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흘째 밥을 못 먹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가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뜨거운 설렁탕 한 그릇, 김치, 공깃밥.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계산만 하고 조용히 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내 손을 붙잡았습니다. 언젠가 꼭 갚겠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갚지 말게. 대신 나중에 자네가 형편이 좋아지면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주게.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상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영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작은 회사를 세웠습니다. 실패도 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은 직원 100여 명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 됐네.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의 저는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사실 몇 년 동안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다. 얼마 전 사돈어른께서 선생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돈어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연히 알게 되어 연락했습니다. 영수는 내 앞에 서류를 놓았습니다. 이건 선생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성함으로 독거노인 지원 기금을 만들고 싶습니다. 순간 상담실 안에 모두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그건 안 되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영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은 밥 한 그릇으로 제 인생을 살리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생님의 마음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딸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위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 자녀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은 돈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합니다. 사위는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잘하시면 됩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참 따뜻했습니다. 30년 전 설렁탕 한 그릇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영수가 마지막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사실 오늘은 한 가지 더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무엇인가? 영수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본 순간 나는 놀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봉투에는 내 작은 원룸 계약서를 대신할 새로운 집의 등기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새 집의 등기 서류. 나는 한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 없이 내 표정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도 놀란 얼굴로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나는 조용히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영수는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무 과분해서 그렇다. 영수는 급히 말했습니다. 이건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말을 조용히 막았습니다. 영수야, 내가 자네에게 밥 한 끼를 산 이유를 기억하나?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나는 받기 위해 준 것이 아니다. 상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받으면 자네 마음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나는 평생 가르쳐온 말을 스스로 어기게 된다. 영수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대신 약속 하나만 해라. 영수는 곧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약속이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노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계속 대접해라. 그리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도록 가끔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드려라. 영수는 두 손을 모으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 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이면 됐다. 잠시 후 영수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받아주십시오.
나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집인가? 영수는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선생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나는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무료 식사 지원 사업, 그리고 그 아래 운영자문,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놀라서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영수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돈을 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나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가끔 오셔서 어르신들과 밥을 드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삶의 경험을 들려주시면 됩니다. 사돈 어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돈, 이 일은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법무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남기는 일이군요.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퇴직한 뒤, 아내를 떠나보낸 뒤, 작은 방에서 혼자 살기 시작한 뒤, 나는 내 인생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는 전혀 다른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와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나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돈을 드리는 것보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더 큰 효도라는 걸. 사위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저도 배우겠습니다. 돈 버는 법보다 사람을 대하는 법부터. 나는 두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진심이 보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약속 하나는 해야 한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나 때문에 싸우지 마라. 재산 때문에 다투지 마라. 그리고 손주들에게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가르쳐라. 딸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약속할게요. 사위도 힘주어 말했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 사돈 어른이 손뼉을 한번 치며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점심 먹으러 갑시다. 상담실 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법무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법무사는 방금 받은 서류를 들고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매와 관련해서. 그는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법무사에게 향했습니다. 그가 꺼낸 한마디는 우리 모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법무사는 손에 든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상담실 안에는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았습니다. 딸은 두 손을 꼭 모은 채 법무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입술을 깨물고 의자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무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채권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 법무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경매 절차는 시작됐지만 아직 최종 매각 전 단계입니다. 은행 내부 심사에서 채무 조정 가능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사위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추가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을 직접 지키기 위한 성실상환 계획이 인정되면 경매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순간 딸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거네요. 법무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입니다. 상담실 안에 작은 희망이 스며들었습니다. 사위는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이번만큼은 돈을 빌려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위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만든 빚은 제가 갚겠습니다.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주말에는 일용직이라도 하겠습니다. 사업도 규모를 줄이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제 힘으로 갚겠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믿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욕심 대신 책임감이 보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평생 잊지 마라. 사위는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예. 그날 점심 우리는 모두 함께 작은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음식점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간판, 낡은 의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하지만 그날 먹은 국밥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한 끼였습니다. 사돈 어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예전엔 서로 어려운 사이였는데 이제는 친구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나이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되는 거지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손주들도 학교를 마치고 합류했습니다. 막내 손주가 내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자주 오실 거예요? 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부르면 언제든 간다. 손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오세요. 딸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사위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낮에는 회사를 정리하며 일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쉬지 않고 현장 일을 나갔습니다. 딸도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아끼고 사치하던 습관을 하나씩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주말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딸과 사위는 작은 원룸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같이 점심 드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시간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나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만든 독거노인 무료 식사 모임에 일주일에 2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웃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오래전 영수와 먹었던 설렁탕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결국 거창한 도움보다 따뜻한 한 끼와 진심 어린 말 한마디로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어느 봄날 나는 사돈 어른과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사돈, 후회하십니까? 나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집은 잃을 뻔했지만 가족은 다시 찾았으니까. 사돈 어른도 웃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왜? 손주들이요. 할아버지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대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곧 갈게. 그날 저녁 손주들이 보여준 작은 선물 하나는 내 인생 마지막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작은 원룸문을 잠그고 천천히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 한편이 무거웠을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골목 끝에 서 있는 감나무를 보는 순간에도 아픈 기억보다 좋은 기억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막내 손주가 맨발로 뛰어나와 내 품에 안겼습니다. 천천히 뛰어야지. 나는 웃으며 손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앞치마를 두른 채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반찬만 준비했어요. 식탁 위에는 조기구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그리고 배추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김치를 한 조각 집어 천천히 맛을 보았습니다. 문득 오래전 아내가 담가주던 김치가 떠올랐습니다. 맛있구나. 그 한마디에 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다행이다. 사실 딸은 며칠 전부터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오래된 요리 노트를 찾아보고 동네 반찬가게 아주머니에게도 물어보며 몇 번이나 실패한 끝에 만든 김치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한 번 더 김치를 집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딸은 충분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손주들이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 눈 감으세요. 나는 웃으며 두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떠도 되나요? 아직이요. 아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이제 떠도 돼요. 눈을 뜨자 벽 한가운데 색종이와 도화지로 만든 커다란 상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할아버지 상, 그리고 그 아래에는 손주들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상장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막내 손주가 쑥스러운 듯 말했다. 학교에서 만들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착해서. 큰 손주도 말했다. 선생님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적으랬는데 저는 할아버지 이름을 썼어요. 순간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상 한 번 받아본 적 없던 내가 손주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두 아이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손주들이 잠든 뒤 딸이 조용히 내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딸은 작은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냐? 딸은 조용히 말했다. 매달 조금씩 모은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 아버지께 받았던 생활비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갖고 싶어요. 나는 통장을 다시 밀어주었습니다. 안 받는다. 딸은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준 것은 갚는 것이 아니다. 대신 내 자식에게 똑같이 해라. 딸은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꼭 그럴게요. 며칠 뒤 영수의 무료 식사 봉사 모임에는 새로운 봉사자가 생겼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어르신들에게 밥을 퍼드렸습니다. 사위는 무거운 쌀포대를 나르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사돈어른은 식탁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나는 한쪽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분들이 아드님이신가?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가족입니다. 그 한마디에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위도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봉사가 끝난 뒤 영수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 행복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더군.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일하는 게 행복이었다. 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막내 손주가 뛰어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사진 찍어요. 우리는 모두 함께 한 줄로 섰습니다. 찰칵 사진 한 장이 찍혔습니다. 그 사진은 우리 가족이 다시 가족이 된 첫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걱정하던 딸,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 우리 가족이 다시 웃기 시작했어. 사진 속 아내는 예전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남길 것은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살아오며 깨달은 한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다시 가을이었습니다. 창밖의 감나무에는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원룸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방이었습니다. 같은 창문, 같은 침대, 같은 작은 식탁. 하지만 내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방은 외로운 방이 아니었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들이 찾아왔고 평일에는 영수와 함께 독거노인 식사봉사에 나갔습니다. 사돈어른과는 매주 한 번씩 공원을 걸었습니다. 딸은 매일 아침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사위는 퇴근길마다 들러 과일 한 봉지라도 놓고 갔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러면 사위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 사랑은 갚는 것이 아니다. 이어가는 것이다. 어느 날 영수가 내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후회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나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후회가 많았다. 돈을 더 벌 걸, 더 큰 집을 살 걸, 더 성공할 걸,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늙고 보니 후회되는 건 돈이 아니더라. 조금 더 안아줄 걸, 조금 더 이야기 들어줄 걸, 조금 더 같이 밥 먹을 걸, 그게 남더라. 영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손주들이 숙제를 하다가 갑자기 내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부자가 뭐예요? 나는 웃으며 손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는 부자가 어떤 사람 같니? 큰 손주가 말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 막내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큰 집 있는 사람.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부자는 아플 때 찾아올 사람이 있는 사람이다. 슬플 때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는 사람이다. 밥 먹자고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인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몇 달 뒤 사위의 사업은 작은 규모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빚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딸은 봉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영수의 무료 식사 모임은 처음보다 훨씬 많은 어르신들이 찾았습니다. 식당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걸렸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오래전 영수에게 했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받은 은혜는 나에게 갚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나는 그 문장을 볼 때마다 괜히 쑥스러워져 다른 곳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사돈어른과 벤치에 앉아 눈 내리는 공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우리가 참 많이 돌아왔지요.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 돌아온 것이 아니라 비로소 제자리로 온 것 같네. 잠시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은 집에서 같이 드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도 있겠지? 전화기 너머로 딸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 김치, 제가 이제는 자신 있어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내가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 딸은 다시 웃고 있고, 손주들은 바르게 자라고 있고, 나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노년은 잃어가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노년은 비워가는 시간입니다. 욕심을 비우고, 원망을 비우고, 미움을 비우면 그 자리에 가족이 들어오고, 웃음이 들어오고, 평안이 들어옵니다. 재산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집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으로 건넨 밥 한 끼,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다시 손을 내미는 용기는 평생 누군가의 가슴 속에 남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계기가 되었다면, 가족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는 이유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